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딱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좀 안타까웠던 점은 변호사님이 옆에 계신데 최후 변론을 좀 잘 해오라고 코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들었어요. 최후 변론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바뀔 수 있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피디님, 우리가 재판하면 최후 진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언제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최후 진술이니까 재판 끝나기 전에 하는 거 아닌가요? 맞긴 맞는데 재판 끝나기 전의 의미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미랑 실제랑 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재판 끝나기 전에 하니까 최후 진술을 하고 나서 판사가 바로 이제 판결을 선고, 왜냐면 선고하는 게 끝나는 거니까 그 직전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최후 진술을 하면 그날 판사가 언제 선고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선고하는 날을 따로 지정해서 선고하는 날은 선고만 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아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못하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러면 최후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최후 진술은 아이러니하게도 재판의 주인공인 피고인이 재판에서 말할 수 있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찰, 검사 앞에서 하지 못한 말을 판사 앞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판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재판 시작할 때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같은 인적사항 물어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검사, 판사, 변호사 셋이서 그냥 서로 뭐 자료 주고받고, 뭐 동의하냐, 동의한다, 뭐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최후 변론하라,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후 진술은 재판의 주인공인 피고인이 말할 수 있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최후 진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후 진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못한 내용을 말하기입니다. 이거는 반성문을 쓸 때도 비슷한데요. 최후 진술을 할 때 대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못한 내용이 뭔지를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판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했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 이런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점들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최후 진술에서 할 이야기를 반드시 적어갈 것입니다. 법정에 가보면 경찰서에서 경찰관님하고 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판사님은 저 멀리 앉아 계시고 법정의 인테리어나 분위기 자체도 엄숙하게 되어 있고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리 적어가거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재판 끝나고 나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종이에 써갈 필요는 없고 휴대전화에 입력해서 가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예의상 이런 경우에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러니 준비해온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적어간 것은 반드시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서 보면 법정에는 판사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 아래에 판사님과 일을 함께 하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통상은 적어가면 이분들이 오셔서 적어간 거를 걷어갑니다. 근데 간혹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직접 또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담당 직원에게 꼭 제출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번 확인하진 않지만 재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법원 직원분께서 추후 판사님 결재를 통해 공판조서라는 서류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거는 그 담당 직원과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자세하게 적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10줄 말한 걸 한두 줄로 요약해서 적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한 말이 모두 기록되지 않고 내가 최후 진술을 하고 나서 선고까지는 보통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판사님이 내가 최후 진술에서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는 것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재판에 불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에 가게 되면 항소심 판사가 이 사람이 최후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을 통해서 보는 거고, 물론 재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녹음은 하지만 녹음한 거를 그대로 듣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조서에 남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정해진 것은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1분 미만, 정말 길어도 2분 미만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엄숙한 법정에서 혼자 일어나서 말하는 시간은 1분이라는 시간도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판사, 검사 모두 길게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최후 변론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하는 말들은 이미 그 전에 기록이나 변호사님이 낸 의견서를 통해서 이미 현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굳이 시간을 들여서 길게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가 어려운 면도 있어서 가급적 할 이야기만 잘 요약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재판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많은 재판을 단시간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사건을 하는 순서이지만 이미 방청석에는 다음 재판, 그 다음 재판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게 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태도와 복장입니다. 공손한 태도는 항상 중요합니다. 부인하는 사건이고 억울한 사건이라고 해서 공손하지 못하게 그런 감정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억울한 것이 판사가 보기엔 억울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는 항상 공손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뉘앙스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3자인 판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이 나는 사건이라면 굳이 참을 필요 없이 눈물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을 할 때는 변호사님께서 당연히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가급적 일어서서 공손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끽끼야 한두 번 본 판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사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악착같이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장입니다. 아무리 개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의 사건을 결정하게 될 판사님이 어떤 성향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짧은 치마, 슬리퍼, 나시 이런 것을 입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복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후 변론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바뀔 수 있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그거를 뭐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면 판결문에 뭐 최후 변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최후 변론을 할 때 과연 이거를 판사와 검사가 정말 귀담아 듣는지도 사실 의문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할 때 보면 딴 데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기록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변호인 최후 진술은 저 대신에 변호사가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사님이 먼저 구형이라는 걸 통해 최후 진술을 하시고 그 다음 변호인이 하고 마지막에 피고인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피고인은 각각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를 처음 찾아가서 상담하는 단계에서 우리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해줄지를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냥 꼼꼼한 변호사라면 그것도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법정에서 변호인이 하는 최후 진술도 많이 받고 피고인이 한 최후 진술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후 진술의 의미와 최후 진술을 함에 있어서 꼭 신경 써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 진술이 정말 중요한가요? 이거 잘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주어진 기회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나의 목소리로 판단자인 판사님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